오늘 우리 K 증시는 날씨처럼 지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어떻게 빠질 때는 막 1%씩 빠지고 반등할 때는 왜 절반 수준이냐고. 하여간 간밤 엔비디아와 애플의 그 한판 승부에서는 또 엔비디아가 승리하면서 다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아무리 그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애플이지만 연례 개발자 회의 WWDC 효과가 엔비디아 1대10 주식 분할에 비해서 흥행이 저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억울한 게 뭐냐면은 애플이 이번에 기대를 모았던 인공지능 그 AI 인텔리전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별로였다고 해서 실망 매물로 애플은 1.9%가 빠졌는데 우리 K증시 애플 관련주들은 왜 정작 몇 배 더 패버리냐고 외국인들이.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을 봐도 아무리 뭐 미리부터 말이 좀 올랐다지만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8%?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LG 이노텍이 뭐 잘못했냐고. 자, 그러면 이제 애플이 이번에 인공지능의 어떤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으면은 반사 이익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반대로 올라갔어야 맞는데 그것도 또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애플 이번 WWDC에 대한 평가를 좀 확인해 보고 그나마 오늘 우리 K 증시 모처럼 상승의 선두로 나섰던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뭐가 도대체 호재였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이번 WWDC에서는 그동안 애플 최대 약점이라고 했던 통화 녹음 기능이 드디어 추가됐습니다. 이거 지난주 내일뉴스 그 외국계 리포트 시간에 골드만삭스의 WWDC 미리 보기에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거 말고는 딱히 애플 특유의 혁신적 컨텐츠는 없었다. 지금 안 그래도 인공지능 분야에 좀 한 템포 늦은 애플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그 로고처럼 누가 한 입 먹고 놔둔 그런 사과 같은 모양이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외신들이 집중하는 게 애플이 AI에 있어서는 역시 소프트웨어가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고 그 근거가 애플이 정말 그동안 병적으로 싫어하는 파트너십, 우리말로 협업이라는 이 궁여지책을 마련했다는 건데 이게 바로 그 샘 알트먼이 이끄는 오픈 AI의 챗 GPT를 애플 iOS에 탑재하겠다는 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거 발표 나자마자 정작 애플은 대량 매도세 후드려 맞았고 반면에 그 오픈 AI는 이제 비상장이니까 여기 지분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수혜주라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모처럼 우리 K증시에서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컨셉으로 활약을 했던 2차전지 관련해서는 역시 유럽의회 총선 결과가 예상대로 중도 우파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대중국 전기차 및 2차전지에다가 관세를 살벌하게 때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오늘 우리 K 2차전지 관련주들이 모처럼 급등 나온 건데 이거는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아할 일인지 아니면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에서 한 2주 만에 다시 화제로 떠오른 기업은 바로 SK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그 1조 3,800억 원의 위자료 마련을 위해서 SK를 인적 분할한다는 이런 여의도의 풍문 때문인데요. 아무리 자기가 그룹의 총수지만 지분이라고는 SK그룹 전체의 0.03%밖에 안 되는데 자기 개인 이혼 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룹을 지금 또 쪼갠다고요? 진짜 이런 거는 뭐 관치고 나발이고 해가 나라에서 이거는 좀 손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이제 뭐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여의도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는 과거 LG가 인적 분할해서 LX그룹을 탄생시켰듯이 SK도 전통사업 지주사랑 신사업 지주사로 이렇게 쪼개서 이 중에서 최태원 회장이 신사업 지주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 노소영 관장한테 좀 위자료를 마련하는 이런 안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태원 회장이 회사도 쪼개고 지분도 팔고 그럼 이제 경영권이 약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뭐 밸류업을 갖다 붙이다 해가 뭐든지 주가를 무조건 띄워가지고 자기 지분 가치를 최대한 부풀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걸 과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공매도 금지 풀리면 그때는 또 외국인들 전통 공매도 맛집으로 신나게 두들겨 맞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SK 계열사가 한 1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교통정리를 한다고 해도 이제 K증시에서 자금을 또 빨아들이는 이런 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참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그룹 임원들도 SK 그 사내 변호사도 여기 계열사 이름 다 대보라고 하면 한 절반밖에 못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사실상 총수 한 명이 지배력을 발휘하면서 관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현재 SK그룹에서 돈 좀 되는, 그래서 수시로 종이 장사에 활용할 수 있는 계열사는 이제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SK텔레콤, SK실트론, SK하이닉스, SK네트워크스, SK에코플랜트, SKENS, SKC, SK바이오팜 이 정도고, 이 중에서 이제 전통 산업으로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ENS, SK네트워크스, SK하이닉스 요렇게 이제 전통 사업 지주사에 밀어넣고, 그다음 신사업으로 SK스퀘어, SK에코플랜트, SK바이오팜, SK실트론 요런 데를 이제 신사업 자회사로 때려넣고 인적 분할하는 거죠. 대신에 최태원 회장은 지난 소버린 사태 때 한번 크게 본인 뒤였던 게, 역시 오너도 어느 정도 우호 지분을 움직일 수 있는 현금 동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또 인적 분할로 쪼개진 신사업 쪽에서 계열사들을 추가 상장 막 잡아 돌리는 거죠. 그럼 결국 또 K 증시에서 시가총액은 그대로 있는데 종목 수만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또 주가가 빠져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나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엔비디아와 애플의 어떤 용호 상박이랄까, 자강두천이랄까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엔비디아는 보다 많은 주주들을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주식 한 주를 10주로 쪼개서 주가도 150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로 이제 한 주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고, 그다음에 애플은 오늘 새벽 팀 쿡이 직접 공식석상에 모처럼 출동해가지고 애플의 정말 준비된 AI 관련 연설과 신기술 발표를 했죠. 근데 일단 오늘 첫날은 엔비디아의 완승, 애플의 참패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 통계를 보면은 애플 WWDC 행사에 대한 애플 주가 반응은 원래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였고요. 왜 이제 이런 건 우리도 그동안 많이 지켜봤는데, 애플이 뭐 아이폰 신제품 공개하면은 맨날 국내 언론에서는 혁신은 없었다. 혁신은 어디로? 뭐 애플은 이제 한계다. 스티브 잡스 죽은 지 벌써 몇 년째나 이렇게 까다가 막상 신제품 판매 들어가면 이제 대박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신제품 공개하고 시장에서 진정한 평가를 받은 후에 이게 다시 매출 증가로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항상 시차가 좀 존재를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상 주식 분할 그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금요일 그 마감 직전에 엔비디아 공매도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340억 달러어치나 미리 쌓여 있었다는 그런 자료가 공개됐고요. 제목에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몬스터급 하방 포지션이라고. 그래서 340억 달러 규모라고 하면은 애플하고 테슬라 공매도 전체 금액을 다 합친 것보다 크대요. 그래서 하필 엔비디아 분할하고 애플 WWDC가 같은 날 잡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숏, 애플 롱 이런 포지션의 공매도 세력들이 달라붙었지만 첫날은 전부 다 참교육을 당해버린 겁니다. 누구한테? 황인훈 형님한테. 그 젠슨 황의 한자 이름을 우리식으로 읽으면 황인훈이에요. 근데 이제 여전히 월가에서 숏쟁이들이 주로 많은 헤지 펀드들은 엔비디아 150만 원일 때 들어온 주주들보다 15만 원일 때 들어온 주주들이 좀 더 뭐 심약한 개미라고 할까? 그래서 더 후드려 패기 좋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럼에도 바클레이즈는 오늘 엔비디아 주식 분할 첫날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가를 기존 1200달러에서 이번에 145달러로 사실상 목표가 이제 상향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의견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오늘 새로 고침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우리 K 2차 전지주들의 길을 살려준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또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사실 여기 우리 2차 전지부터 뭐 원전 하여간 뭐 K-팝, 웹툰 정말 많은 그 수출 업종에 목줄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유럽이야말로 정말 다문화 다인종의 어떤 백화점급이다 보니까 여기는 나라별로 선거일도 지난 6월 6일 그 현충일부터 어제 월요일까지 이렇게 국회의원 뽑는 총선을 무려 4박 5일 동안 치렀는데, 개표 결과 우선 투표율이 51%로 역대 평균보다 높았고, 또 지난 선거 때 그 난민 문제랑 브렉시트 이런 것 때문에 당시 투표율 높았다고 해서 50.7%였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이번 유럽 의회에서 역시 우파 정당은 의석수가 증가했고 좌파 정당은 대부분 의석수가 전부 다 쪼그라들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중도 우파 정당인 EPP가 지난번 176석에서 이번에 192석으로 의석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 이제 ID라는 정당 이름이 ID인데요. 이게 이제 정체성과 민족주의라는 거의 약자고, 여기는 극우 정당으로 꼽히는데, 여기도 지난 의석수 49석에서 이번에 62석 확보하면서 역시 의석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치면은
254석이니까 전체 407석에서 뭐 과반을 여유 있게 넘기게 될 수 있죠. 아직 근데 연정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여기서 BNP 파리바 리서치 자료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유럽 의회 정당들은 일단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해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앞에 말한 중도 우파 정당 EPP는 현재 유럽연합이 규정하고 있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계획, 근데 이것도 원래 2030년이었다가 이제 얼마 전에 5년 딜레이 시켜가지고 2035년으로 한 건데, 이 EPP 정당의 맨프레드 베버 대표는 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안도 자기가 백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지금 유럽 내 고물가 상황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더 이상 우리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유럽 자체적인 해결책, 뭐 당연히 나토군을 더 세게 개입시키든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러우 전쟁 끝내버릴 예정이고, 또 이제 난민하고 이민 정책 관련해서도 우리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굴 지금 우리 집 안방에 들여라 말하자 뭐 이러냐 꺼져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네요. 그럼 이제 당장 우리 K 배터리 2차 전지 소재주들 유럽 그 헝가리고 어디고 합작 공장 짓고 있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이번에 바이든이 재선이 돼야 그나마 이제 이런 것도 미국에서 다 커버를 쳐줄 텐데, 만약에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돼 버리면은 전기차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 양쪽에서 약간 길 잃은 양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일단 최대 의석을 가진 EPP, 여기서 현재 유럽의회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을 재추대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유럽의회 집행위원장직을 연임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제가 주말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 사람이 유럽연합에서 대표적인 반중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존재 자체가 우리 K 2차 전지주들에게는 호재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우선 UBS가 반도체 장비 제조사 유진테크를 분석했는데, 여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고, 여기에 메모리 웨이퍼 팹 장비를 공급하는데, 문제는 요즘 HBM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삼성하고 SK 둘 다 용량 추가를 통제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가 아직은 이제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고, 또 SK하이닉스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 엔비디아 HBM 그 테스트 합격하면은 보나마나 엄청난 가격 공세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대비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UBS는 유진테크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해서 이번에 중립으로 하향했는데, 보니까 2분기 매출 전망치 내렸고, 그 다음에 올해 2024년 총 매출 전망치의 경우는 기존 3,650억에서 이번에 3,510억으로 뭐 소폭이지만 어쨌든 깎았어요. 대신에 내년 2025년 매출 전망치는 기존 5,060억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목표가 56,000원. 다음 CLSA 크레딧 리오네 증권에서는 K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리뷰를 했는데, 어제 모간 스탠리도 그랬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K 증시 금융 섹터가 주인공이라고 하더니만 거의 대부분 네임드 금융업종은 매수 의견으로 대동단결이네요. KB 금융지주 목표가 97,000원에 매수, 신한지주 목표가 65,500원에 매수, 하나금융지주 목표가 78,000원에 역시 투자 의견 매수, 우리금융 목표가 16,500원에 역시 투자 의견 매수, 삼성생명 목표가 10만원에 투자 의견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회고, 그 다음에 삼성화재, DB손보 둘 다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가는 삼성화재가 40만원, DB손보 13만원으로 고랬습니다. 그 다음 이 CLSA 증권은 지난 4월 달부터 열심히 진짜 자기들이 밀어오던 클래시스에 대해서 오늘 목표 주가를 또 올려치기 들어갔는데, 이 클래시스의 밸류에이션은 1년 선행 주가 수익 비율 28배로 3년 내 최고치에 근접해 있지만, 기존 시장에서의 실적 잠재력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해도 우리는 새로운 이 모멘텀을 파악했다. 이게 바로 볼류머의 미국 잠재력인데, 이 볼류머가 뭐냐면은 일명 비침습 고주파 장비로 불리는 이제 피부 미용 관리 기기죠. 근데 이 볼류머가 미국에서 개원의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렴한 치료 가격으로 대량 보급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한대요. 그래서 CLSA의 클래시스 목표가는 63,000원으로 고랬습니다. 그 다음 오늘 또 반가운 외국계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골드만삭스의 K 완성차 분석에서 현대차 목표가를 기존 30만 5천 원도 높은데 오늘 33만 원으로 업그레이드 했고, 투자 의견은 컨빅션, 그러니까 매수 확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 목표가 14만 5천 원, 이것도 아직 멀어 보이는데 골드만삭스가 오늘 15만 5천 원으로 목표가 올렸고, 투자 의견 마찬가지로 매수. 요즘 보면 진짜 테슬라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최근 하이브리드 바람에 테슬라는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대신에 우리 현대차 기아는 반대로 완전히 팔방미인격으로 오히려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절대 우리 구독자님들이 욕 드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갑니다. 이게 바로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해온 그런 정보들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정보 민주화의 정신입니다. 자, 내일은 이제 한 주의 딱 중간인 수요일, 이제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는 연준 FOMC가 이제 한창 열릴 거고, 그 와중에 우리 K 증시 외국인들은 역시 또 방황을 하겠죠. 어떻게 미국 경제 지표가 매주 중요한 거 한두 개씩 있고 FOMC도 1년에 8번 있는데 단 한 번도 외국인들이 밀집 모자는 겨울에 사야지 이러고 우리 K 증시에서는 한 발 앞서서 여유 있게 지수 위로 당겨주는 그런 꼴을 못 봤어. 꼭 다 끝나고 간 연락에 보다가 진짜 마지못해 해서 손가락 담그듯이 그렇게 매수하고 비중 채우는 이런 식이었죠. 매번. 자, 내일 수요일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진짜 이름을 이딴 식으로밖에 좀 못 짓나요? 오늘 진짜 날도 더운데 진짜 짜증나서 그런 거 하여튼 거슬리네.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라 그러면은 진짜 고졸 인재를 모시겠다는 행사라면은 그 주인공들이 뭔가 자신 있게 참석하게끔 이런 거야말로 좀 포장을 해줘야지. 뭔 고졸 인재야. 그럼 하다못해 거기 참석자 학생이 자기 인스타에다가라도 나 오늘 여기 간다 이렇게 해시태그 붙이면은 괜히 좀 대학 포기한 사람 같아가지고 소외감 느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한참 민감한 나이인데 애들이. 자, 약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가 이제 코로나 때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이제 교육계에도 양극화가 일어났는데, 진짜 뭐 의대 법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직업훈련 받아가지고 유튜브를 하든 뭐 코딩 전문가가 되든 아니면 AI 전문가가 되든, 그럼 이제 정부 지원 직업교육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이런 거였죠. 그럼 이제 증시에서 또 그쪽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침 5월 이제 우리 K 고용지표랑 실업률이 또 나오네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청년 실업 직업교육 관련주들이 이제 내일 주목을 받겠죠. 그리고 내일 산업부 일정이 굵직한 것들이 좀 있는데, 우선 엔지니어링의 날. 이거는 반드시 이제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도 AI랑 접목해야 된다 이 소리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뿌리 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요거는 바로 무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쪽. 그 다음에 이제 장마철 산업단지 수해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이것도 예정되어 있는데, 진짜 3년 전이었나? 포스코에 홍수 나가지고 그 난리 나고 막 다 멈추고 주식시장도 난리 났었는데,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하수 처리 관련주들이 또 어떤 계절적으로 주목받을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내일 고용부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 서비스 확대 및 강화 이 발표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마트 공장이죠. 그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국가 감염병원체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이제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뭐 퍼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환절기고 때도 철도 따로 없어요, 그냥. 그다음 미래형 농업 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인화 농업 생산 시범단지 조성 완료. 이 발표도 이제 내일 있는데,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바로 스마트팜. 그리고 내일 해수부가 2024 태풍 대비 재난 대응 계획 수립 발표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내일 이런 여름철 재난 재해 이쪽으로 이제 일찌감치 테마가 집중이 될 건가 봐요.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에서는 5월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공개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일본 엔화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이제 요즘 반도체부터 자동차 하여튼 우리 수출 주도 업종 대부분이 일본하고 이제 미미한 격차 가운데서 환율로 경쟁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내일 수요일 우리 증시 일정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포럼 SFF가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 밤 미국에서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드디어 공개되는데, 사실 이번 6월 FOMC야 뭐 어차피 금리 동결 뭐 이미 뻔하게 결과 정해져 있는 거니까 CPI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침 또 내일 중국에서는 5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둘 다 나오고요. 일본도 내일 5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내일 밤 미국 증시 일정은 진짜 이번 실적 시즌에서 반도체 섹터 마지막 주자로 문을 닫고 들어올 브로드컴 실적이 공개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후덥지근한 날씨에서 정말 짜증과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